지난해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오펙 플러스 소속 주요 산유국들이 현지 시각 2일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추가 감산을 예고했습니다. 국제 원유 시장의 안정을 위함이라고 밝혔는데요.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하면서 정유사의 정제 마진 역시나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로 인해 정유주들 들썩이고 있는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가 깜짝 감산을 하면서 오늘 정유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정유주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이슈는 보다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영재 전문가님, 이번 배경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죠. 최근에 네. 일단 유가가 많이 내려오긴 내려왔습니다. 70불도 살짝 깨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나 기존의 원유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익분기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가를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도 있고, 혹은 최근에 이제 경기가 소위 말해서 은행발 이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경착륙, 연착륙 이야기도 있고 노랜딩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간 지금 금리 인상 이후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유가는 기본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경기 침체라는 건 경기가 확실하게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을 쓸 일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기 침체가 되면은 유가가 떨어지는 게 통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유가를 올려놓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가라는 측면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격 저항선을 만들기 위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가격을 올려놓는다라는 측면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정치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한다는 얘기는 전통적인 이제 중동의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러시아 같은 경우도 감산을 같이 한다라는 거고, 러시아가 원유 1일 50만 배럴 감산한다는 얘기를 감산 연말까지 연장한다라는 뉴스도 같이 전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러시아는 지금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전쟁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감산이 아니라 증산을 해서 빠르게 원유를 팔아치워야 되는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 감산에 계속해서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방 세계와 또 중국 그리고 중동까지 한번 꽤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통상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 같은 경우가 친서방 쪽이었고, 이란 같은 경우가 이제 반서방 쪽인 흐름을 가지고 양쪽 축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이란하고 사우디의 관계를 중국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고 정말 역사적인 사진이 나왔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중국이 중동 지방까지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면서, 중국이 예전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투탑 시스템이었다면 지금 거의 중국이 원탑이 돼서 러시아 그리고 중동까지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고 영향력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한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실 서방의 정책과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가 이제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좀 줄여볼까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간다면은 금리를 인하시키거나 또는 동결하기 어려운 부분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러시아를 포함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이 감산 소식은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서방 세계를 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달에 제가 한번 뉴스도 소개시켜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본토에 대규모 유류 저장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유가를 저렴하게 또 러시아 기름들을 미리미리 사들여가지고 쟁여놨다가 나중에 유가를 올리면은 그걸 다시 내다 팔거나 혹은 자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페트롤 달러가 이미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는 무너져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러시아 원유를 과연 달러로 사올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미국의 힘이 조금씩 영향력이 전 세계 경찰이던 시절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영향력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전 세계적인 흐름들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당연히 미국이 우선이겠지만은 중국과의 관계도 사실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안보 부분은 미국에게 손을 빌리고 힘을 빌리더라도 경제적인 측면 우리가 리오프닝하거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됐을 때 중국 리오프닝하면 우리 관광객들 많이 올 거다. K-팝 진출할 거다. 판호 발급하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 사실 항상 중국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경제를 바라보고 또 정치하시는 분들도 꼭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외교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원유 감산에 대해서 매크로적인 측면으로 좀 집중적으로 다뤄주셨고 이에 대해서 주식 와이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식 와이프님의 견해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WTI 원유 선물 차트를 보니까 2019년도 12월 구간대까지 유가가 떨어졌다가 다시금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지난달에 이제 은행권 쪽에서 혼란이 있다 보니까 유가 역시도 최저치까지도 하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유국들 쪽에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유국 쪽에서는 유가를 이제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유지하기를 원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감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또 유가 가격이 또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어서 이번 소식으로 인해서 정유 종목들 관련돼서는 이제 일시적인 반등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재 전문가님이 워낙 좀 거시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조금만 더 이제 코멘트를 좀 덧붙이자면 지금 이제 유가가 상승세가 나와서 그 산유국에 맞춘 그 배럴 가격대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사실 우리 지금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도 전반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제일 또 취약한 국가가 아시아권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권 이제 경제에 있어서는 좀 침체적인 부분을 좀 더 연장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조금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가 감산 결정에 대해서 유감을 지금 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금 외교 관계를 11월에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에 따라 유가 가격 변동폭은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감산 소식으로 인해서 반등세는 나오겠지만 이번 연도 내내 유가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시면서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 이러한 이제 유가 움직임은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감산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우려된다라고 염려 섞인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정유 섹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감산에 따른 지금 수혜가 좀 기대돼서 오늘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대응 방법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죠. 종목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세 가지 다 흐름이 비슷합니다. 갭상승을 네. 한 다음에 음봉을 내주고 있는데 왜 음봉을 내줄까? 물론 여기서 음봉이 떨어지지만 하루나 이틀 후에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올 수도 물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한번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양봉을 뽑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음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의 유가 상승이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하고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면은 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수 있고 금리 인상이 가속화된다면은 경기 침체가 올 거고 경기 침체가 오면 오히려 유가 하락의 코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유가 상승을 했지만 이 유가 상승이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서 유가 하락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는 유류 종목들
대한 원유 관련 종목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K에너지로부터 석유나 가스 제품을 매입해서 수도권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한 시가가 11.62%, 한 12% 가까이 갭상승을 한 다음에 음모를 크게 내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종목들 갭상승했다고 뛰어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최근에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에서 분명히 조금 가는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건 맞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천천히 터닝을 하는 종목을 찾으셔야지 갭을 크게 뛴 종목들은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평소에 많지 않은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20만 주 정도 나오고 있지만은 평소에 2만 주대의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도 거래량이 적은 소외된 종목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오늘처럼 다시 한번 갭상승이 나와서 22,000대까지만이라도 찍어줘서 매물대까지만 간다면은 오히려 주가를 조금 보유 종목들 비중을 좀 줄여보시고 다른 종목은 좀 타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규석유라는 종목을 두 번째로 말씀드릴 생각인데요. 유가 관련주들 틀 때 흥구석유가 생각보다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유가가 상승하고 난 이후에 흥구석유가 단기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끌고 올라왔던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유가가 다시 올라오니까 다시 이 종목은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석유류 제품을 GX 칼텍스에서 매입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회사는 그래도 중앙 에너베이스처럼 거래량이 안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11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중앙 에너비스보다는 조금 더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그래도 오늘 이제 음봉이 좀 아프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하방 바닥권은 그래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뉴스가 있거나 여기서 유가 상승폭이 조금만 더 올라가준다면은 추가 반등도 가능한 영역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이 하방 5,300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횡보 한번 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주거나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주셔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S오일입니다. 사실 유가 종목들은 흥구석유도 그랬고 튈 때 크게 튀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 세게 움직이는 맛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S오일은 사실은 좀 재미가 없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거의 이제 8만 원대 초에서 겨우겨우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8만 원대 하방이 깨진다면 사실 하방도 크게 밀릴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종목이 올해부터 작년에 실적이 잘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가 2021년엔 영업이익 흑자를 크게 개선해서 2,100억까지 개선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의 영업이익 상승을 보여준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주가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개별주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상승하는 게 꼭 단기적으로는 수익같이 보이지만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상승, 금리 인상, 경기 침체, 그리고 유가 하락. 결국 유가 상승이 유가 하락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간 대형 유가 종목들은 이런 구간에서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O일 물론 실적이 좋지만 만약에 8만 원대까지 깨고 내려온다면 손절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